이제 59페이지입니다. 건폐율이 나와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21개의 용도식으로 나눠주면 지역마다 건폐율 값이 제각기 다르죠. 그럼 건폐율의 개념을 잡으면 건폐율은 공식이 건대입니다. 건대. 건대. 용적률은 연대입니다. 연대. 건대, 연대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럼 건폐율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요건 단위가 퍼센트로 나오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지 면적은 다 알잖아요. 땅의 면적이니까. 그럼 건축 면적은 자세히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땅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뭐냐면 건물을 번쩍 들어 올렸을 때 땅에 닿는 흔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이 50%다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 있을 때 50평 정도는 건축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이건 바로 공지가 되겠죠. 그러나 건폐율이 80%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대지가 100평이 있으면 80평 정도는 건물로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지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면적 개념이에요? 높이 개념이에요? 면적이죠? 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평적 또는 평면 밀도를 규제한다 그럽니다. 평면 밀도를 규제한다. 면적 개념이니까 수평적 내지는 평면 밀도를 규제한다. 자, 그러면 건폐율은 건축을 많이 하자는 걸까요? 공지를 확보하자는 걸까요? 목적이 공지 확보입니다. 공지를 넓게 확보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공지를 넓게 확보해 주면 옆에 화재 났을 때 대피 공간이 형성되고 또 일조 태광 종풍이 양호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지를 확보하는 개념. 반면에 그렇다면 건폐율은 뭐에 대한 무슨 비율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거꾸로 이제 용적률입니다. 이건 연대라고 있어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연대로 외웠는데 이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그럼 면면적을 또 모르잖아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바닥을 모두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한다. 만약 2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 연면적 하게 되면 1층 바닥, 2층 바닥을 다 더한 거죠. 그리고 용적률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연면적이 많아진다. 연면적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닥이 많아진다. 높이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에요. 높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이고 입체 밀도를 규제한다 그러죠. 수직적 또는 입체 밀도를 규제한다. 높이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마다 수많은 개 지역마다 건폐율값과 용적률 값이 제각기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폐율의 제한에서요. 개념부터 보자. 건폐율이란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제 박스 안에 공식이 있잖아요. 건대 동그라미 땅땅 치시고 건대.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거기 동그라미 2번 제목을 볼까요? 용도 지역의 건폐율 이렇게 놓고요. 괄호 속에 법률, 대통령령, 조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다가 최대 한도라고 적으세요. 우리 법에서 최대 한도를 정해줍니다. 근데 대통령령 밑에다가 세분 기준, 세분 기준이 정해진다. 세분 기준. 이제 조례에다가 현실적 기준, 이건 현실적 기준이 제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도표를 보니까 맨 숫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숫자를 그냥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외워야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 법에서 최대 한도를 제시한다. 최대 한도니까 최대 기준 되고요. 요 범위 내에서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세분 기준이 제시된다. 이걸 토대로 조례. 조례라는 건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 현실적 기준이 제시된다.
이런 겁니다. 최대 한도는 뭐냐면 아까 주상 공록이 있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최대값을 갖다가 우리 법에서 제시한다. 그래서 만약 건폐율값을 적어주면 주거지역은 70%, 상업은 90%, 공업은 70%, 녹지는 20%. 이게 최대 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법에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아무리 커봐도 70이라는 얘기죠. 그게 최대 한도니까 요거 이상으로 나올까요? 요거 이하로 나올까요? 이하겠죠? 요거 이하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최대 한도를 우리 법에서 제시한다. 그럼 시행령에서 제시되는 세분 기준은 또 뭐냐? 이겁니다. 주거지역이 어떻게 나눠진다? 아까 6개로 나눠졌습니다. 전용 주거가 1종, 2종. 일반 주거가 1, 2, 3종. 그리고 준주거. 이렇게 해서 6개의 세분된 지역이 나오죠. 주거지역을 세분하면 6개예요. 6개 지역에 대한 값이 우리 시행령이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시행령이 나오는데 다 70 이하로 정해지죠? 이게 만약에 60이면 이건 뭐 50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행령이 제시된다. 그럼 이제 조례에서 제시가 되는 현실 기준은 뭐냐? 이겁니다.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이랄지라도 서울에 있는 주거지역과 제주도의 주거지역은 상황이 다를 거 아니냐. 그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현실적 기준을 조례를 가지고 정한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거지역의 70%란다면 제주도는 5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 최대값을 정하면 요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세분 기준, 요 이내 범위에서 조례를 가지고 현실적 기준을 정한다.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례라는 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럼 이제 외울 게 있는데 최대 한도의 개수하고 세분 기준의 개수는 어디가 많겠습니까? 세분 기준은 수분 한 개로 나눠지니까 무척 많겠죠? 이건 외우지 말자 이거지. 일단 외우지 말고요.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 정도만 기억하자 이거예요. 요것만 일단 외워주겠습니다. 자, 밑에 도표 봅니다. 도표를 보면은 제목을 보면 각 이제 용도지역이 나와 있고요. 근데 국토계획법상 범위라고 돼 있죠? 여기가 바로 최대 한도입니다. 곡한만 외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시행령으로 세분된 값은 무지하게 많으니까 이건 외우지 말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최대 한도부터 봅니다. 도시적의 주상공록으로 나눠질수록 70, 90, 70, 20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또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에 따라 20, 20, 40입니다. 그 20짜리 두 가지 동그라미 땅땅 쓰세요. 또 농림과 자연도 20으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를 땅땅 쳐주시고 4개 지역의 값이 같아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값이 똑같습니다. 20으로. 왜 똑같다? 보전지역이잖아요. 같을 수밖에. 그러나 계획관리를 한다면 개발이 가능하니까 클 수밖에 없잖아요. 40이 되는 겁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보면서 할까요? 주상공록에 따라 건폐율 값 어떻게 된다? 70, 90, 70, 20. 관리 3개가 20, 20, 40. 농림 2개, 농림과 자연환경이 20, 20입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고개 들어봐요. 나 봐요, 나. 주상공록에 따라 어떻게 된다? 70, 90, 70, 20. 관리 3개. 20, 20, 40. 나머지 2개 20, 20. 이제 논스톱으로 시작. 70, 90, 70, 20. 20, 20, 40. 20, 20. 그거 봐. 따라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잘하시잖아, 지금. 자, 외웠습니다. 이제 다음 장 보자. 다음 장은 이번 단계 때 안 할 것이고요. 이제 페이지를 63페이지 펴주시죠. 63. 63에 용적률 제한이 나올 겁니다. 거기 하자고요. 용적률. 자, 의를 보면은 자, 용적률이란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밑에 이제 용적률 개념이라고 해서 공식이 나오죠. 연대 확인하시고 연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그라미 이번 제목을 딱 보니까요. 용도 지역의 용적률 제한 그래서 괄호 속에 법률, 대통령령, 조례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률에서 뭘 정한다고요? 최대 한도. 각 지역별 최대 한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세분 기준을 정할 것이고 조례에서 현실적 기준을 정한다. 똑같은 구성책입니다. 우린 여기서 최대 한도값만 또 외우자 이거예요. 도표 보겠습니다. 주상 공록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값 500, 1500, 400, 100. 상업적의 가장 큼을 알 수 있죠. 밀집도가 높으니까.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에 따라 80, 80, 100입니다. 이것도 80짜리 두 가지 동그라미. 농림과 자연도 80으로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네 개 지역은 값이 똑같잖아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입니다. 자, 외워보겠습니다. 주상 공록에 따라 500, 1500, 400, 100. 관리 3개. 80, 80, 100. 나머지 2개. 80, 80. 고개 들어보실까요 또? 자, 최대값입니다. 용적률. 주상 공록에 따라 500, 1500, 400, 100. 관리 3개. 80, 80, 100. 나머지 2개. 80, 80. 논스톱으로 시작. 500, 1500, 400, 100. 80, 80, 100. 80, 80. 건폐율 시작. 70, 90, 70, 20. 20, 20, 40. 20, 20.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요, 용적률의 최대 한도 정도만 일단 외우시고 세분 기준에서 몇 가지는 나중에 제가 중요한 걸 뽑아 드릴 테니까 그때 외우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페이지를 어디 펴시냐 하면요. 69페이지 펴주시죠. 69. 자, 69페이지를 딱 펴니까 용도 지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용도 지역을 했으니까 용도 지구를 또 하자 이거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용도 지구입니다. 자, 지금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용도 지역 끝내잖아요. 이제 용도 지구 끝내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럼 용도 지구도 지정은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 가지고 정하겠죠. 도시군 관리 계획. 관리 계획을 가지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든다?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만드니까 결정권자를 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써먹죠? 원칙은 시도지사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까지 들어갈 겁니다. 해수부는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용도지구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관계성. 즉,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간의 관계성을 생각해보자. 지역과 지구 간의 관계성을 생각하자. 용도지역하고요, 용도지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아까 도관, 농자 배웠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자. 여기 도시지역이 있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맞습니까? 용도지역 맞아요? 맞죠? 도시지역에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밀집도가 높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옆 건물에 화재가 나면 바로 옆 건물로 옮겨갑니다. 화재를 좀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 건물 주변에다가 방화지구를 딱 정한다. 방화지구. 방화라는 건 화재 예방이라는 얘기죠. 방화지구를 딱 정해서 여기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도지구. 끝에가 지구자로 끝나죠?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안에 지정된다. 맞죠? 그 용도지역의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는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또 하나,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도 용도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안에 공항이 있습니다. 비행장.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죠? 높이를 규제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이 필요할 때 이 건물 주변에다가 고도지구를 정한다. 고도지구를 정해서 여기는 비행기 이착륙에 방해를 주면 안 되니까 높이를 높게 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규제한다. 끝에가 지구처럼 끝나죠? 용도지구예요.
자,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 안에 지정되고 있다. 그 용도 지역의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노피랄지 화재를 예방하는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상호 유기적 관계입니다. 이건 보완적 관계.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는 보완적 관계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용도 지구를 딱 보니까 말이죠. 아까 용도 지역은 주로 토지에다 정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평면적 정의였습니다. 근데 용도 지구를 딱 하니 보니까 대부분 건축물에 정되고 있죠. 건축물에 정되니까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입체입니다. 입체적 정의다. 용도 지구는 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정되니 입체적 정의다. 그럼 하나의 건축물은 여러 개의 기능이 함께 상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건물은 여러 개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상 복합 건물 있잖아요. 또 컴플렉스 빌딩이라고 여러 개의 기능이 상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여러 개의 기능이 있으므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용도지구를 함께 정할 수 있다. 중복정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까 용도 지역은 평면적 지역이니까 중복이 안 됐다. 그런데 용도 지구는 건축물의 정되므로 중복정이 가능하다. 네 번째. 자, 법으로 정해지는 법정지구가 법정하면은 법으로 정한다 이거예요. 법정지구가 9개가 있어. 이 9개 중에 일부의 지구만 세분됩니다. 일부 세분. 자, 아까 있었던 용도 지역이 있었어요. 용도 지역은 도, 관, 농자로 나눠집니다. 이게 몽땅 다 세분되나요? 일부만 세분되나요? 일부였었죠? 도시와 관리만 쪼개졌습니다. 농림과 자연경은 세분이 안 됐죠? 그렇듯이 용도 지구는 법으로 정해진 지구가 9개 있는데 이 중에 딱 5개의 지구만 쪼개집니다. 그 쪼개지는 지구를 앞잡다 보면 경, 취, 방, 보, 계 이렇게 오죠. 경, 취, 방, 보, 계. 이것은 경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딱 5개만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말로 할게요.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화지구는 반드시 도시적에만 정될까요? 필요하다면 관리적에도 정할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여기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 데나 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교재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지구를 공부하기 전에 무엇인지를 알고 가자. 이것은 용도지역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주로 건축물에 정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선 1번에 법률상 용도지구의 분류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 땡땡하고요. 법정지구입니다. 이게 법정지구. 화살표 치고요. 몇 가지로 나눠진다? 9개. 법정지구 9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시도, 대도시, 시장 그랬으니까 결정권자죠. 다음에 용도지구를 도시군구로 결정한다. 총 9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법정지구인데 이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맨 밑에 2번으로 갑니다.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그랬네요. 세분에다 밑줄. 세분은 반드시 한다, 필요할 때 한다? 필요, 일부, 임의라고 적죠. 임의. 임의적 세분이고요. 또 몽땅 다 세분된다, 일부만 세분된다, 일부. 그래서 딱 5개만 세분되는데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박스에 몇 개 지구 보입니까? 5개잖아요. 이것만 세분된다 이거죠. 9개 중에서 5개만 세분된다. 그죠? 이게 경관지구 나와 있고요. 방제지구 있고요. 보호지구에, 취락지구에, 개발진흥지구인데 이거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온 거예요. 경취방, 보호계.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관지구부터 보겠습니다.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된다?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3가지로 쪼개진다고 해요. 그럼 자연 경관지구의 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자연 경관 나와 있습니까? 그대로 보이고요. 또 시가지 경관지구도 내용 중에 시가지 경관 그대로 나옵니다. 특화 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이라고 나옵니다. 특별한 경관.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문제를 내지 않을 겁니다. 내용을 문제를 내면 대충 두드려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관지구는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이름 세 가지 기억하다. 자연, 그리고 시가지, 그리고 특화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렇게만. 자, 이제 방제지구 보겠습니다. 방제라는 건 재해를 예방한다를 방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재해는 외곽에서 발생하잖아요. 풍수의 산사 때 외부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서울시의 싱크홀 현상이라고 땅이 푹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심권 내에서도 재해가 발생하니 이걸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로 나눴습니다. 도심권 내에서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재해는 대개 외곽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죠. 자, 시가지 방제를 보면은 건축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재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연 방제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의 재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연 방제겠죠. 일부만 시가지 방제일 겁니다. 자, 이제 보호지구 볼까요? 보호지구는 세 가지, 역사, 문화, 환경, 주요 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보면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기간이 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역사, 문화재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문화재 들어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라고 돼 있으니 이것도 글자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도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 보존가치 생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출제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세 가지 알자. 보호지구는요, 역사, 문화, 환경, 주요 시설물, 생태계로 나눠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취락지구 보겠습니다. 취락지구는 취락이라는 게 뭐죠? 주택을 모여 있는 걸 취락이라고 그러죠. 그럼 취락지구에다 일단 밑줄 쳐보세요. 자,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방화지구는 필요하다면 아무데나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에 무관하게 아무데나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취락지구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라 쓰세요. 정해진 지역,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 이렇게 적으세요.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된다.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으로 나눠지는데 자연 취락을 볼까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취락을 정비한다. 녹관, 농자입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자연의 느낌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자연 취락이에요. 그리고 자연 취락은 아무데나 정하면 안 되는군요. 녹관, 농자에만 정한다.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요건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 정비입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는 반드시 개발 제한 구역에만 지정됩니다. 그럼 왜 집단이란 말이 들어갔을까? 설명드릴게요. 요건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가볍게 들으세요. 개발 제한 구역 하면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요 지역은 개발지예요, 보전지예요? 응? 보전지역이죠. 개발을 제한하는 거니까. 보존성이 있는데 여기 주택이 막 이곳저곳에 흐트러져 있어요. 이렇게 막 주택이 이곳저곳에 막 흐트러져 있어. 이런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보존이 안 될 겁니다. 이럴 때 적절한 곳에다가 집단 취락지구를 딱 정해서 이 집단 취락지구에다가 흐트러진 집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 다 끌어모읍니다. 다 끌어모아가지고 취락을 정비해주면 효율적인 보존을 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집단 취락. 그럼 왜 집단이란 말이 들어갔다? 집이 10개 이상 있어야 돼요. 집이 10개 이상 모여야 이걸 정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집단성이 있어서 집단 취락. 10개 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왜 집단위를 설명하죠. 그럼 여기 있던 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그냥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로 이주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해요. 사업도 해주고 건폐율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될 수 있는 지구를 골라라. 정답은 집단 취락지구. 이 단독 문제감이죠. 외우는 방법. 개집. 개집이네, 개집.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개발 제한의 집단 취락이다. 개집 이렇게.
자, 그래서 취락지구는 정해진 지역에만 지정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발진흥지구 보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5개로 나눠집니다.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 5개. 요 5개 내용을 보면 끝에가 다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끝나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끝납니다. 확인했습니까? 따라서 이 지구는 개발, 정비를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개발, 정비가 되겠네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다 밑줄 딱 치고요. 이렇게 적어주자.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구.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게 바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주거개발진흥지구 하면 주거 기능을 위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거자 그대로 들어가고요. 산업유통도 공업과 유통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관광휴양도 관광휴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출제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합과 특정 두 가지를 묶어주자. 복합과 특정 개발지구들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우선 복합개발지능지구 하면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인흥 중 2개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2개 이상 중심이라 밑줄. 2개 이상이니까 복합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정 개발지능지구 하면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인흥 이외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한다. 이외 기능에다 밑줄. 그래서 복합하고요. 특정은 앞대가리가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복합은 2개 이상, 특정은 이외 기능, 요걸로 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개의 세분되는 지구를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전 페이지로 가서 페이지 69페이지로 갑니다. 69페이지죠? 지금까지는 세분되는 5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9개 지구를 동시에 살피자 이거예요. 자, 1번 경관지구 나와 있죠? 아까 했잖아, 그죠? 요건 3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끝에다 3가지 이름 적자. 자연, 그리고 시가지, 그리고 특화. 자연, 시가지, 그리고 특화 이렇게 나눠진다. 이제 2번째 고도지구 보겠습니다. 고도지구는 세분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높게 짓는 거예요? 낮게 짓는 거예요? 낮게 짓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 조성이나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최고 한도 규제라 밑줄. 최고 한도를 규제하니 낮게 지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저 같으면 살짝 바꿔서 최저 한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X예요.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면 이것은 높게 지라는 얘기니까 전혀 아닙니다. 최고 한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방화와 방제지구 2개를 묶어주고요. 일단 방제지구 아까 2가지로 나눠줬었죠. 방제지구 끝에다가 시가지 그리고 자연.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의 패턴은 이렇게 갑니다. 방화지구하고요, 방제지구는 서로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화지구요, 방제지구입니다. 방화는 오로지 화재를 예방한다. 방제는 재해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에서 방화, 재해 예방에서 방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화재도 재해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재해 안에 화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분리를 하고 있어요. 화재와 재해를 분리하고 있다. 그 목적을 알아보자는 얘기죠. 대개 방화지구는 건축물이 있는 곳에 지정되니까 주로 도심권 내에 지정된다. 도심권 내. 자, 방제는 물론 아까 시가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재해라는 건 도심권 바깥에서 지정될 거. 바깥에서 발생합니다. 그 지정의 장소가 되게 다릅니다. 지정 장소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와 화재를 예방한다는 거죠. 분리한다는 거죠. 이 분리성에 출제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재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화지구를 정한다. 이렇게 내요. 이 2개를 섞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방화는 오로지 화재, 방제는 오로지 재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이라고 돼 있고요.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라고 돼 있으니까 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번 보호지구도 아까 했던 거죠? 세 가지 적어보자. 끝에다가 역사문화 환경. 자, 일단 역사문화 환경이 있고요. 역사문화 환경. 두 번째 중요 시설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생태계가 있죠. 생태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6번에 취락지구도 두 가지로 나눠졌죠. 자연과 집단으로 나눠진다. 자연 그리고 집단.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된다고 그랬죠? 계집이니까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된다. 자, 이제 개발지능지구는 5개로 나눠졌습니다. 끝에다 적어보자. 주거 하나, 산업유통이 둘, 관광휴양이 셋.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그리고 특정입니다. 복합, 그리고 특정 이렇게 5개로 세분된다. 자, 이제 끝으로 8번과 9번 두 개를 묶으세요. 8번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고요. 9번은 복합 용도지구인데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들 학교 주변에 술집을 규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보면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이나 청소년 유해설 등의 그다음 출시다. 특정 진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니까 이름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제한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이제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복합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허용한다는 건 입지 규제를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완화해야만 이것저것 다 모이겠죠? 자, 내용 봅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 밑줄 특정 진입지를 완화한다. 줄 쳐놓고요. 완화에다 동그라미.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용에서 출제한다면 이 9개 중에 3군데가 출제 포인트. 첫 번째 2번으로 갑니다.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요거. 그리고 방화와 방제는 재해와 화재를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8, 9번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진입지를 제한하는 거고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 진입지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제한과 완화를 살짝 바꾸면 그대로 틀리는 거죠. 이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개 용도지구까지 모두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피시느냐 하면요. 페이지 72페이지를 펴줍니다. 72. 자, 72페이지 맨 위에 바로 4번 제목을 보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전이라고 되어 있죠. 용도지구로 지정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규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 수록되어 있나 보자고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밑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밑줄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인 경우 외에는 6인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다 밑줄. 자,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법을 해석해야 돼요. 용도지구의 행위 규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조례가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해석해봐 한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응? 조례가 원칙이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나머지는 다 조례니까 조례가 원칙입니다. 조례다 원칙이라고 적으시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은 예외라고 적으세요. 예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원칙은 조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갑니다. 자, 용도지구의 건축규제죠. 자, 5번이라고 연결할게요. 5번에 넣고 행위제한입니다.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요것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예외라고 그랬죠? 이걸로 정하는 게 딱 5개.
5개를 뺀 나머지는 다 조례입니다. 요건 따로 정하고요. 그 나머지는 다 조례. 조례를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5개를 모르면 나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자, 5개입니다. 고도지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이 나온다.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가 나온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딱 5개. 요 5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으로 따로 정하고요. 요걸 뺀 나머지는 다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5개를 어디에서 규제를 정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관건이에요. 자, 고도지구죠?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높이를 규제할 겁니다. 그 높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지고 높이를 규제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시행령입니다. 국토법률 시행령.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하고 똑같은 얘기죠.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입니다. 개특법. 이 개특법은 법의 이름이 길어서 줄인 겁니다. 원명이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개집 기억하시죠?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이니까 개특법을 적용한다. 이제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어디서 정한다? 이건 시행령으로 정한다. 국토법률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 이제 개발지능이 지정되면 개발계획을 가지고 규제할 수도 있고요. 개발계획. 또 지구단위계획 갖고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좋죠. 개발지능지구 할 때 개발자로 시작되니까 개발계획. 끝에가 지구자로 끝나니까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2가지로 정한다. 요걸 뺀 나머지는 다 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5개 딱 기억하시고요. 정리했으면 이제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제목이 뭡니까? 경관지구죠. 경관지구는 저 5개입니까? 나머지입니까? 응? 나머지죠. 그러니까 둘째 줄 조례, 밑줄 딱 써. 조례에서 정한다. 2번 고도지구는 5개입니까? 나머지입니까? 그러니까 빨간 펜으로 밑줄 치고 어디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딱 쳐놓으세요. 5개짜리는 빨간 펜으로 체크하자고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죠. 자, 내용 볼게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단 높이는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니까 낮게 지란 얘기죠. 요걸 저 같으면 초과를 미달로 바꾸면 그대로 되죠. 미달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높게 지란 얘기가 틀리는 거예요. 초과가 되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자, 이제 3번에 방제지구는 5개입니까? 나머지입니까? 나머지죠. 둘째 줄 조례 확인하시고. 조례. 나머지냐 5개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4번에 보호지구를 보자. 보호지구도 나머지니까 셋째 줄 조례 확인하시고. 이제 5번 갑니다. 취락지구는 2가지로 나눠지네요.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인데 요건 다 5개 들어가잖아요. 빨간 펜 줄 땅땅 쳐놓고요. 그 자연취락지구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시행령 빨간 펜 줄 딱 치고. 이제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길은 법이 나와요. 개발제한구역의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개특법이라고 기억하자. 개특법. 자, 6번 되겠습니다. 개발지능지구도 5개니까 빨간 펜 줄 딱 치고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도 보이고 개발계획도 보일 겁니다. 줄을 땅땅 쳐놓으세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이제 7번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니까 나머지잖아요. 둘째 줄 조례 확인하시고. 이제 8번에 복합용도지구는 5개 들어가죠? 빨간 펜줄 치고요. 그 옆에다가 시행령이라고 적으세요. 복합용도지구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해서 용도 지구를 맞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용도 지역 공부했고요. 용도 지구 끝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용도 구역 들어가겠죠.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